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15년도에 있었던 13회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한번 내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26번에 보시면 양적 연구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수간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그렇죠. 변수간의 관계,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가지고 내린 잠정적 결론이자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가설은 연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한다. 자, 영가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룬 문제가 있었는데, 자, 영가설의 개념만 가지고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할 적에는 어떤 실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를 궁금해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독립변수를 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실험 연구고, 그에 대한 각본을 실험 설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해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할 때 기본 전제 조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공변성이죠. 독립변인을 가미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연구를 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독립변인을 가미했는데 멀뚱멀뚱하다, 다룰 실익이 없는 거지요. 공변성이 없으면 실험 설계가 이미 원초적으로 불능이고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말하자면 처음 시작 단계에서 폐기되어 버릴 거예요, 연구가. 그래서 분명히 독립변이를 가미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를 했더니 정말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가설이 검증이 됐어요. 연구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연구가 맞았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지요? 영가설 또는 귀무가설 또는 당초가설 그러는데, 자, 이렇게 문장을 하면 문장은 두 변인 간에 차이가 있다는 또는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론이 났을 때 두 변인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를 꾸 했더니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론이 났을 때 줄 바꿔서 두 변인 간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 두 변인 간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 줄 바꿔서 그 가설이 맞으면 연구 결론을 폐기하고. 왜냐하면 가설이 맞으면 연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가설이 틀리면 연구 결론을 인정하기로,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인정하기로 하여 설정한 가설을 영가설, 귀무가설, 본래락에서 원가설 또는 당초가설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자, 이것을 용어로 할 적에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론이 있을 때 검증해서 정반대로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 이게 바로 영가설입니다. 그 가설이 맞으면 연구 결론을 폐기하고 뭘 받아들여야 돼? 영가설을 받아들여야지요. 바로 그것을 영가설의 수인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론을 폐기하고 영가설을 받아들인 것을 수인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 가설이 틀리면, 두 변인 간의 차이가 없다는 그 가설이 틀렸으면 연구 결론이 맞은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술집은 다 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가설의 기각이라고 합니다. 영가설의 기각. 바로 이제 이런 문장을 통해서 영가설을 설정하는 목표라고 이 책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영가설을 설정한 연구자의 염원은 제발 영가설이 틀려서 영가설이 버려졌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영가설이 맞아봐. 자살해버릴 거예요. 살 맛이 어디 나겠어요. 꿈이 있다면 제발 영가설아 틀려라, 영가설아 틀려라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영가설의 설정 목적은 영가설이 틀려서 기각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는 기각, 각하 이런 말이 있죠. 법률용 기각은 이유가 없다.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 하고, 각하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불비되니까 채워와라. 적어도 소를 제기하려면 모든 요건을 구비해서 서류도 다 갖춰와야 되지. 뭐가 빠졌지 않냐? 채워와라. 그래서 요건 미비를 각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각. 완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가설의 목적은 기각에 있습니다. 기각.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도도 있습니다. 영가설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영가설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영가설을 기각해버리는 실수. 양은 의도성이 보이죠. 말은 실수라고 했지만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황우석 박사의 첫 번째 실수,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실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의도가 보이잖아요.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가설이 틀렸어. 사실 연구가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눈이 삐었나? 영가설이 틀린 줄 알고 영가설을 버려버렸어. 그런 인간의 실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종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영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적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보면은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현장 연구에서는 실행 가설을 사용하고, 실험 연구에서는 영가설과 영가설과 연구 결론과 똑같이 설정하는 대립가설 2개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 실험 연구에서 사용하는 영가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영가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속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라고 설정하고 만든 연구 결론 검증 가설입니다. 하나의 가설에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설 검증에 유리하다? 번잡스럽죠. 답은 뭐 4번이군요. 변수를 최소화시켜야 검증이 쉽죠. 탐색적 조사는 문제 자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설이 설정되지 않고 또 설사 필요하다고 해도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이다.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대로 하는 것은, 자, 조사 연구의 과정은 제가 6개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설정되거나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기 위한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 각본대로 조사 설계 도안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조사의 공공성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이제 실내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번은 가설을 설정한다. 니은번은 자료를 수집한다. 디귿번은 주제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주제를 선정한다. 갑자기 니은번에 설문지 작성이 나왔네. 짜증나게. 그러니까 갑자기 왜 나왔을까? 가만히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은 우리가 금방 찾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각본을 짜가지고 조사 설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직전 단계가 바로 자료 수집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설문지 작성 아니겠어요? 설문지로 할까? 아니면 투사법으로 할까? 아니면 녹화를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디귿, 기억, 미을, 니은. 그건 없나요? 디귿, 기억, 미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구, 맞으면 자료 수집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질문지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찰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면접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녹화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그것이죠. 여기는 설문지법으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28번에 보시면 서베이에서 우편 설문법과 비교한 대인 면접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면접법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면접을 꼭 면대면 관계에서 서로 팀치기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요즘 보면 쌍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가지고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 면접법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도 아마 친구나 어떤 누구와 상담을 받으면 전화를 할 적에 그 사람이 내 전화를 집중해서 아니면 반가워서 아니면 마지못해서 아니면 다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걸 느끼잖아요. 부산에 있는 친구와 전화를 해도 그 친구가 어떤 자세로 내 전화를 받는지가 느껴지잖아요. 똑같이 상대방도 내 모습이 느껴질 거예요. 내 딴에는 아닌 척하고 오지만 목소리의 톤만 가지고도 마지못해도 받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하는 것은 저도 조심하려고 그러지. 끊을 때 3초 있다 끊어야지. 자꾸 하는데 알았어. 어짜 끝나기 전에 이미 눌러주고 있잖아요. 손가락이 먼저 건방지게 손가락이 먼저 가고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더욱이나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잖아요. 화상으로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화상을 할 적에 한참 서로 약속한 시간대에 서로 화상으로 통화하자고 했는데 식당에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산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옛날처럼 상담실에 앉아서 이렇게 책상을 마주두고 이렇게 하는 면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 면접도 있고 화상 면접도 있고 뭐 다양한 면접이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대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건데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그렇죠? 복장이라든지 태도 이런 거. 우리가 보면 공공의 적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설경주가 맞아, 지 부모가 죽었다고 꺼이꺼이 울던 놈. 누구다가 나왔는지? 하는데, 마침 볼펜이 떨어뜨려서 볼펜을 주려고 봤더니 그 꺼이꺼이 우는 놈이 다리를 떨고 있었다. 거기에서 진실의 의심을 갖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피의자는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으로 온 지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언어적 전달 매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데 어떤 직접 면대면 관계는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대리 응답의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사자를 앞에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질문 과정에서 유연성이 높다. 응답 환경을 구조하기 어렵다. 대인 면접법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학교 이렇게 보면은 저희 때 거칠 때 그냥 그 구석진 방에 그 약간 다리 한쪽이 없는 그 소파 그리고 뭐 당구장 한 20년 된 당구장에서 뜯어온 것 같은 그 녹색 커튼 뭐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 상담실은 생활지도실이 아니라 상담실은 정말 깨끗하죠. 애들이 놀러 가는 장소 됐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놀러 가서 상담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오히려 찾아가는 장소가 될 정도로 깨끗해졌고 학교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조작이죠. 애들의 내포를 형성해서 아주 부드럽고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조정하고 의자를 어떤 배치로 놓을 것인가 어떤 색깔로 카바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인 면접은 응답 환경의 구조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표집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집 조건이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뭐 5번은 뭐라고 설명했죠. 어쨌든 그 밑에 보시고 자 2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인식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식론.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획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인식론의 관계. 거기 보면 실증주의와 해석주의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다른 말로 본다면 실증주의, 경험주의는 양적 조사나 양적 연구를 말하는 것이고 해석주의는 질적 조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질적 조사를. 실증주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한다. 해석주의는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해석주의 또는 현상학 이런 말이 나오면 진리의 상대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증주의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그 때문에 양적 연구나 실증주의, 경험주의는 가능한 한 많은 표본을 요구를 합니다. 많은 사례를 요구하는 거죠.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실증주의나 경험주의는 주로 수치를 해석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실증주의는 연구자의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주관적 접근으로서 이것은 해석주의,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편의론 여기 30번은 버리겠습니다. 31번
조사의 유형은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이유를 달리지 간에 2개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시점에 따른, 계량화 유무에 따른 이걸로 가지게 보는데 횡단 연구는 탐색, 기술, 설명의 목적을 갖는다. 그래서 이 횡단 연구는 횡단적 연구는 시점 올 때 한 시점에 어떤 사건의 상태를 연구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상태를 기술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연구자의 또는 그 관찰자의 느낌을 가미해서 설명. 이렇게 됐다면 아마 어떻게 되겠는데? 라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아마 이거는 분명히 뭐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인과관계도 규명할 수 있고 설명적 할 수도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라고 탐색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따른 분류 모두를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년배 조사는 특정 하위 모집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매번 동일 대상을 선정한다. 아, 이게 착한 문제. 매번 동일 대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패널 스터디라고 그랬죠. 매번 동일 대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패널 스터디예요.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연구로 질적 연구는 이루어진다. 아니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른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해마다 다른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나 코트 스터디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다고 해도 조사 대상이 그때마다 다른 대상을 가지고 물론 특성은 같겠지만 그것은 트렌드 스터디나 코트 스터디가 되겠어요. 추이조사는 패널 연구보다 개인의 변화에 대해 더 명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한 개인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면서 추적조사해야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그때마다 조사 대상을 바꾸게 되면 그 개인의 특성은 한 번 조사로 끝나는 거죠. 그건 틀린 거죠. 답은 찾아. 답은 뭐야? 옳은 것으로. 답은 1번이 되겠군요. 32번에 보시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실제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모두 고르면 지금 자료 통계 분석이 아니라 실제 자료의 통계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당연히 사용을 하겠지요. 독립변수와 종속은 당연히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변수의 산물이면서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매개변수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도 활용을 하지만 위생변수 밖에 있는 변수는 경쟁가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왔다면 나중에 이 조절변수나 매개변수는 모두 제거될 자료거든요. 그러나 위생변수는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 자료 통계 분석에 사용한 것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외에 조절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결국에 이것이 마지막 단계든 제거되기는 통제변수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위생변수는 굳이 넓은 개념으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20문항의 척도를 10문항씩 두 조합으로 나눈 후 평균 점수 간 상관관계를 보고 측정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측정의 일관성, 보통 검사의 일관성, 정확성, 동질성, 안정성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을 신뢰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뢰도에서 20문항을 10문항씩 나눠도 문제의 의도로 나와 있지요. 반분 신뢰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분 신뢰도를 통해서 얻은 상관계수를 우리는 동질성 계수라고 하는데 신뢰도 측정의 하나이다. 일관성 확인을 위해 2번 조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 그렇죠. 반분 신뢰도는 한 번만 시험하고 한 번만 검사하고 채점할 때만 절반씩 나눠 채점하는 거니까 2번 조사해야 하는 즉 검사, 재검사 신뢰도나 동형검사 신뢰도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2번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문항이 동일 개념을 측정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동일 개념을 측정해야. 그래서 일관성이 있느냐.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20문항이 동일 개념을 측정해야 적용할 수 있다.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하는 척도를 무슨 척도?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관성이 확보된 여러 개의 문항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니커트 척도라고 하죠.
니커트 적도. 서열 적도 중에 가장 잘 나온 니커트 적도. 그래서 문항의 일관성을 참 강조하는데 그 문항의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크게 덩어리로 두 집단으로 나눠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크게 큰 덩어리로 나누는 것은 반분신류도라고 하고 문항 하나하나의 1대1 비교를 통해서 일관성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문항내적 합치도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을 어떻게 두 조합으로 나눈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전후 반분법으로 나누는 때, 기후 반분법으로 나눈 때, 또 무작위로 절반씩 뽑아서 비교했을 때 그때마다 오차가 크더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반분신류도의 문제점이에요.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 어떤 문항을 제거할지 알 수가 있다. 상관관계가 낮게 되면 바로 어떤 일관성이 없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상관관계가 낮을 때 어떤 문항을 제거해야 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어떤 문항을 제거해야 될지까지 하나하나의 문항으로 적어놓은 것은 문항내적 합치도에 설명이 되겠어요. 여기는 어떤 문항을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나눴잖아. 그러면 절반은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상관관계가 어떤 문항을 제거할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섬세한 문항내적 합치도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34번에 보시면 표본 크기와 표집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집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느 정도인가. 표본의 오차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표본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표본의 대표성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말해요. 자료 수집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다. 가능한 양적 조사와 같은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수와 통계치 간의 유사성이 커진다. 그렇죠. 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집단, 본래 조사 대상 전체 집단을 가지고 한 조사에서 나온 수치를 모수라고 하는 것이고 표본만을 가지고 조사해서 나온 것은 통계치라고 하는데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수나 통계치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집오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표집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다면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 이건 뭔 말인가? 동일한 표집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 네 1번은 제가 잘못하면 실수를 같으니까 자, 답은 이건 5번으로 되어 있군요. 어쨌든 니 1번은 제가 설명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기억, 니은, 디귿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니 1번을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넘어가시죠. 35번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이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이거 변수가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14회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 같이 나와 있는데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 응집력에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거주기간이 사회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력이죠. 거주기간이 사회 응집력에. 제가 여긴으로 이사간 지가 7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란 단어가 나오는 데는 한 5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수도권 대도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뉴 노매딕 신유랑민족의 하나로서 이렇게 준비를 어느 순간에 우리란 단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의음악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주기간은 지역사회에 대한 응집력을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독립변수는 거주기간이지요. 그에 비해서 응집력이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종속변수.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령의 많고 적음은 바로 거주기간이 연령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슨 전혀 별개의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절변수가 되겠어요. 당연히 조절변수가 됩니다. 아닌데? 연령 답이 없나요? 조절변수 있건 조절변수 니은번이 종속변수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14회에도 맞춘 문제랑 한번 하면 같이 그냥 14회 넘어가서 같이 얼른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확률 이론에 근거한 요 문제는 제가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저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집이지 어제 엊그저께 있었던
수능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나오는데, 표준 오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표준 편차, 얼마나 점수가 흩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변산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범위도 있고 사분 편차, 평균 편차도 있지만 우리 수능 시험에서 사용하는 것은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 때문에 어제는 다르게 편차라고 할 때는 편차는 뭐 수학 공식은 안 나오겠지만 편차라고 할 때는 소문자 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차는 원점수 나지 x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나지 m으로 이렇게 씁니다. 편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는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줄 바꿔서 사례수로 나눈 값에 줄 바꿔서 제곱근 또는 평방근, 맞아, 우리 수학적 루트를 말합니다. 제곱근 또는 평방근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든 편차, 모든 편차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이게 편차지요. 이것을 제곱한 것을 모두 합해서 사례수로 나눈 값의 루트를 우리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만약에 세 학생이 있다. A학생, B학생, C학생이 한 학생은 70점, 80점, 90점을 맞았다. 원점수죠? 평균을 냈더니 몇 점이야? 평균은 80점이더라. 80점이잖아. 70점, 80점, 90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나눴더니 편차. A학생의 편차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0. B학생은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0. C학생의 편차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10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 모든 편차를 제곱하면 100, 0, 100. 제곱의 합은 시그마. 편차의 제곱의 합은 200이잖아요. 200. 그러면 표준 편차는 200을 사례수 3명이잖아요. 3으로 나눈 값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계산 방식을 더군다나 컴퓨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OMR 카드가 그날 제입되고 있다면 1시간 이내에 나올 거예요. 59만 명, 60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저렇게 해서 전 과목이 국어는 전체가 다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 원점수 쭉 59만 몇천 명이 쫙 나오고 바로 옆에 평균 딱 쓰이고 59만 몇천 명의 편차 쫙 나오면서 또 옆에 편차의 제곱이 쫙 나오고 그러면서 바로 표준 편차가 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가지고 평균치 마이너스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에서 거의 66점 몇 %, 95%, 99.74% 이렇게 나눠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가장 이렇게 청소년 자녀를 일단은 바로 이 표준 편차의 활용도가 참 큽니다. 이걸 가지고 언제나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문제 가지고 특히 뭐 사탐이나 이런 것은 한 문제 틀리면 뭐 그야말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막 떨어지는 이런 뭐 그 아픔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많은데 하도 선생님들이 이제 어렵게 접근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 거기 뭐 좋습니다. 넘어가시죠. 37번에 보시면 어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호손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이후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호손 효과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손 효과나 우리가 보면 행정론에서 배우셨겠지만 인간관계론을 찾아낸 연구가 바로 호손 전기공장 실험 아닙니까? 그런 호손 전기공장 실험은 사실은 인간관계를 연구하고자 간 것이 아니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검증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딱 접목을 시켰죠. 그 4대 원리가 있죠.
일부 공장 파트에다가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성과급 제도를 아주 기계처럼 탁 해놓고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돌렸어요. 정말 타일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돈 많이 주면서 보너스 제도, 성과급, 그리고 모든 시공간적 활용도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생산성이 높아질까 했더니 정말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이야, 역시 타일러는 위대해. 대단하구만. 이라고 그 과학적 관리론의 검증을 성공리에 맞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트에서 생산성이 오히려 여기보다 확확 올라가는 경우가 막 등장한 거였어요. 도대체 뭐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생산성이 들어가냐? 해서 관찰을 예의주시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좋으면 생산성이 확 높아지고 사무실 분위기가 떨어진다거나 리더급 인사가 좀 성질이 나면 생산성이 툭 떨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돈 많이 주고 시간 연구 또는 동작 연구 규격화만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건 아니더라. 물론 그것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겠지만 그것만 생산성 증대 요인은 아니고 조직 분위기 자체도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더라. 그걸 별도의 논문으로 써낸 것이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호손 전기공장 실험이고 호손 실험인데 정말로 호손 실험에서 나올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호손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타일러가 말한 것처럼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성과급을 적용하면 정말로 생산성이 높아지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사의 반응성이 있었어요. 조사의 반응성인 것은 이미 그 공장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 제1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두 사람이 와서 우리 공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네. 아 그래? 이런 기회에 우리 회사 한번 소문내야지. 간지 한번 세워야지. 뭐 이렇게 분위기가 뜬 거예요. 설사 시간 연구나 보너스를 안 줬어도 생산성은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의 시간 연구나 동작 연구, 성과급, 보너스 제도라고는 독립 변수가 없었어도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도 그걸 적용하지 않은 것도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조직 분위기를 살리면 그렇게 된다? 그거 믿을 수 없다.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호손 효과예요. 그와 유사한 것이 바로 약을 먹으면 무조건 엄마가 주는 약을 먹으면 다 남는다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배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수저에다가 설탕에다 소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주셨는데 뭔가 어린이가 되겠지만 근데 쓴맛도 싫지만은 단맛이 더 좋아서 수시로 배가 아팠죠 나는. 그래서 수시로 배가 아파서 그 설탕은 옛날에는 그 명절 선물이거든요. 이게 설탕에다 이렇게 해서 설탕을 다 좀 그 맛으로 쓴맛을 감내하면서도 그렇게 설탕을 먹었던 것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약 효과나 또는 여기 나오는 호손 효과와 같은 것은 일반화 가능성을 믿을 수 없게 하는 다시 말해서 유의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유의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그러면 여기 호손 효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연구 결과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호손 효과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유의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유의적 타당도 또 그러면 이게 낮추려면 이걸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거기 세 가지 방법. 너희들도 그러면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만들어 봐라. 무작위 할당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데려든지 간에 통제 집단을 분류시켜서 비교해 보든지 또 그러면 또 뭐가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뭐 짝짓기 방법을 통해서 뭔가 날카롭게 극단화된 것을 좀 더 가운데로 몰아놓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의적 타당도 저해 요인도 줄이면서 준실험 설계에서 나오는 문제점인 내적 타당도도 좀 더 엄밀하게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 나온 것처럼 무작위 할당 또 통제 집단의 활용, 또 그러면 짝짓기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통제 집단의 추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은 뭐 숫자가 나오면 벌써 짜증납니다만은
보실 수 있습니다. 1000명을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모집단에서 4번이 처음 무작위로 선정되고 9번, 14번, 19번 등이 차례로 책에 표집이 되었다면 개통적 표집, 체계적 표집, 동간 표집이죠. 이 표집에서 표집 간격은 몇이에요? 첫 표집은 4번을 뽑았고 그리고 9번, 5가 되겠죠. 5번 간격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본수가 1000명 중에 몇 명이 모였겠어요? 표본수가 당연히 4번부터 시작했으니까 200개가 모였을 거예요. 200개. 만약에 첫 표본이 6번부터 뽑았더라면 6번부터 뽑았다면 199개가 되겠지요. 그냥 산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보로 내는 것인지 그냥 개통적 표집의 이런 특징이라 물어보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막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거 참 어떤 의미는 아시겠죠? 39번에 보시면 단일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 사이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아까도 14회에도 나왔던 문제가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상이 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의적 타당도가 높다? 유의적 타당도는 다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 연구를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 피드백이 가능하다. 바로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현장에서 개입의 효과를 즉각 확인하는 데 있죠. A 상태에서 기초선 단계에서 개입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즉각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야? 통제 집단이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통제 집단이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준실험 설계에서 시계열 설계와 또 하나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죠. 왜 그래?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준실험 설계에서 시계열 설계는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조사가 마치 본래 상태에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통제 집단 조사의 의미를 갖는 거고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는 개입하기 전 단계의 상태가 바로 통제 집단과 똑같은 개념. 통제 집단이 본래 상태를 유지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없어도 연구는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준실험 설계의 시계열 설계와 그리고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현장에서 오니까 즉각, 즉시에서 바로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 측정으로 통제 집단 효과를 볼 수 있다.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40번에 보시면 매우 건강한 90대 남성 노인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한 후 건강 상태를 측정한 결과 그들의 상태가 나빠졌고 통제 집단인 여성 노인들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자, 1년 동안 90대 노인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오히려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건강 서비스를 제공도 않고 본래 그냥 편하게 사세요 했던 할머니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 상태가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도대체 건강 서비스하고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무엇이 이렇게 방해하거나 왜곡시켰을까? 성숙효과는 뭐죠? 성숙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지요. 만약에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60대나 70대를 가지고 온다면 다른 변인을 찾겠지만 여기는 90대잖아요. 90대 때문에 아무리 건강 서비스에 산상 뽀약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90을 넘은 세월의 경과는 건강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 서비스한 독립변이 있어서도 90이 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건강 서비스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시간의 경과가 오히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 선택과의 상호작용이 나와 있군요. 선택과의 상호작용. 선택과의 상호작용인 것은 대상자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마치 통계적 희귀와 유사한 것이 바로 이 선택과의 상호작용이었는데 대상자 선정이 건강 서비스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중년을 가지고 온다면 모를까.
이렇게 노년 중에 상노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통계적 기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하교과는 이런 내적 타당도보다는 이건 외적 타당도 저해이기 때문에 확연히 없어요.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제인데, 답은 거기에 보면 답은 뭐 1번이 되겠어요. 41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한 연구에서 사용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만 원과 2만 원의 차이는 400만 원과 401만 원의 차이와 동일하다. 이 말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0원은 실제적 의미가 있는 절대 원점입니다. 소득은 누구나 제로에서 시작되니까. 절대 0점, 또 절대 0점이 있는 단어는 무조건 비율적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없다? 아까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한다? 원 점수 마이너스 평균을 제곱한 것을 모두 합쳐서 사례수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다 계산기,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가 다 계산해준다. 뭐 이렇게 해당 표준 편차가 되겠어.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죠. 본래 소득이 나와 있고, 그리고 평균 소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소득은 당연히 각자 가지고 있는 원소득,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뽑은 평균 소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표준 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칙연산이 뭐야?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생애주기를 보면 아동기,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 보면 수의 조합기술이 발달한다 이 말 나와 있거든요.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책에 보면 수의 조합기술이 발달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맞으면 산수를 할 줄 안다. 이 말을 초등학교 단계 아동기의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명목적도로도 변환할 수 있다. 그래서 명목적도는 구별의 기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척도 문제를 낸 겁니다. 1번은 거기 보면 동간척도를 말했죠. 만원과 2만원의 차이, 400만원과 401만원의 차이가 더하기 빼기가 똑같지 않냐? 명목적도가 아니라 여기는 무슨 척도? 동간척도를 말하고 있는 거고, 영원의 실제 의미가, 영원은 실제 의미가 아닌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척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소득척도는 비율척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분석의 결과를 양적 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내용 분석은 뭐 어떤 인간의 의사소통을 글자로 써놨던, 그림으로 그렸던, 악보로 그려냈던, 아니면 어떤 무용으로 표현을 하던.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 단어가 기록 단위로 할 때보다 자료 수집량이 많다. 주제를 기록 단위 할 때가 단어를 기록 단위 할 때는 이건 잘못되죠. 오히려 단어가 더 많아서 단어가 조합되어서 공통적으로 주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훨씬 더 자료 수집량이 많은 겁니다. 하나의 단락 안에 두 개 이상의 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락을 가지고 기록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주제가 있으면 문장을 분석 단위로 합니다. 문장을 가지고 한다. 기록 단위는 맥락 단위의 하위 단위가 됩니다. 자료 유형화를 위한 범주가 설정된다고 해서 기록 단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 해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 43번은 전실험 설계에 대한 것 중에 그냥 어떤 그 해설 한번 읽어만 주십시오. 43번은 44번 보시죠. 44번은 우리가 14회 기출문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사회복지조사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언제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점집단기법, 명목집단기법, 또 그런가 하면 델파이 기법, 또 지역사회 포럼 이런 것이 아주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초점집단기법과 델파이 조사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초점집단조사에서는 익명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점집단기법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만나는 겁니다. 가장 포커스가 있으니까 특정 문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자유토론을 하는 것이 초점 집단 기법인 것이고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 전문과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지요. 이것은 초점 집단 조사가 아니라 델파이 기법이 되겠어요.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다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초점 집단 기법은 타당도가 뭐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라는 걸 따지는데 이 초점 집단 기법은 모든 문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특정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에 필요한 것만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알아봐야 할 것을 제대로 집중력 있게 알아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죠. 초점 집단 조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초점 집단 조사에서 당연히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은 좀 자제하자는 것이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델파이 조사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델파이 조사는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 1번과 5번은 바뀌어져 있네요. 1번과 5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설문지 문항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중 질문이나 유도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은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배타적인 간격을 좀 멀리 뛰어나야 된다.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앞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쉽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쉽고 가까운 문제를 먼저,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것부터 묻고 특수한 것은 뒤에 묻는 것이 좋다. 특히 4번째까지. 일반적인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개별적에 관련된 것은 뒤에.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번에 이제 그것이 깨졌다고 그러죠. 수학 문제의 답지 균형이 깨졌다. 전에는 오지선다면은 거기 20문항이면 4문항씩 다 1번도 4개, 2번도 4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균형이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을 보더라도 균형이 좀 깨져서 어떤 것은 7문제, 어떤 것은 3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25문제를 이렇게 해서 5문제씩으로 5문제, 6문제 이렇게 놔주지 않고 그 간격을 좀 넓혔다. 이번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거기, 해설 쭉 붙여놨으니 해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6번을 보시면 시계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계열 설계는 독립변인을 가미하기 전에 한 5번 정도, 3번에서 5번 정도 검사하고 독립변인을 가미한 다음에 한 3번에서 5번 검사해서 2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2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개입 이후에는 한 번만? 아닙니다. 개입 이후에도 개입 전과 같이 3번에서 5번 합니다. 틀린 거지.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개입과 검사와 개입 상호간의 상호작용 효과. 하나만 가지고 그 자체에서 사전검사하고 독립변인을 가미하는데 사후검사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가? 자, 이건 좀 놔둬보시고.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 놔둬봅니다. 다음에 선실험 설계 중에 하나이다. 분명히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 설계의 하나입니다. 유사실험 설계 하나잖아요. 자, 우리가 실험 설계 또는 진실험 설계에는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 또 2개를 합친 솔로몬 4집단 설계, 그런가 하면 요인 설계 이런 것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준실험 설계에는 같은 모체에서 나왔지만 성격이 다른, 그래서 이질적 통제집단, 실험집단과는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지만 이 실험 집단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이질적 통제 집단에 대하여 사후검사 설계, 전후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통제 집단이 없어도 행할 수가 있는 바로 시계열 설계가 있는 거죠. 시계열 설계. 통제 집단을 포함하여 통제 집단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통제 집단이 없어도.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적 비교할 수 있다. 어때서? 독립 변수를 가미한 다음에 3번 내지 5번을 조사하면서 검사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변화도 추적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독립변이는 가인의 독립변이를 가미한 효과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 3번에서 5번 조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도 조사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은 맞습니다만은 거기 통제가 용이하다. 여튼 2번에 대한 설명은 뭐 제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 의도를 제가 표현하기가 좀 말장난을 해놨습니다만은 좀 2번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번에 보시면 47번에 요인 분석이 나와 있군요. 자, 47번 놓겠습니다. 48번.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아까 실증주의, 경험주 막 나오듯이 심층 규명을 한다? 심층 규명은 바로 질적 연구죠. 질적 연구. 인간 연구자의 주관성. 자, 보이지 않는 거 다 질적 연구 아닙니까? 선미론 후조사. 선미론 후조사는 뭐야? 이건 가설 설정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설정을 통해서 이끌어간다. 연구도구로서 연구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이거 질적 연구죠.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이나 관찰. 면접 관찰은 전부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는 기존의 이론, 기존의 원리, 기존의 법칙에 근거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넓은 개념으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번에 보시면 뭐 49번은 다룰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조사윤리 그다음에 50번 50번도 해설로 보시죠. 좀 이게 더 특이하게 지금 50번은 내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루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전 자료는 전부 찾아서 집어넣습니다만은 설명하는 단계가 있어서 제가 50번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49번에 조사윤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해설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조사 대상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또 참여에 대해서 해가 없음을, 무해함을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사 참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만 있겠습니까만 대부분 책에서 이렇게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조사윤리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14회, 13회를 통해서 50점 선까지는 지금쯤 올라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답을 달라 보면 50점 선까지 먹먹하지만 지금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아이고 그냥 이 생리적 욕구가 나를 막 미치게 만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면은 그렇지 그렇게 듣나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냥 달러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집에 가시는 동안에 어떤 해설, 문제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해설이 있죠. 그래서 해설, 오늘 배우신 거 13, 14인가 칼로 쭉쭉쭉 찢어서 그냥 어쨌든 그 해설 정도만 한번 봐주시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